첫 번째 이야기. 짬밥 속 숨겨진 보석. 야, 신빙 왔냐? 나지막한 목소리가 텅 빈 위무대에 울려 퍼졌다. 박지훈 일병은 힐끗 고개를 돌렸다. 앳된 얼굴에 신임 위무병, 최민우. 뽀얀 피부에 살짝 곱슬거리는 머리, 단추를 풀어헤친 하얀 가운. 영락없는 위대생 비주얼이었다. 훈련소에서 갓 빠져나온 듯 군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지훈은 속으로 혀를 찼다. 저 친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며칠 전 새로 부임한 최민우 이병은 한마디로 묘한 녀석이었다. 늘 이어폰을 꽂고 팝송을 흥얼거렸고 근무 시간에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위무반장 김선미 하사의 눈초리가 매서워졌지만 민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훈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 친구가 과연 위급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민우야, 여기 진통제 좀 챙겨놔라. 김선미 하사가 무뚝뚝하게 지시했다. 민우는 느릿느릿 움직이며 약 상자를 뒤적거렸다. 굼뜬 행동에 지훈은 답답함을 느꼈다. 저기, 이 약은 유통기한이 지났는데요. 갑작스러운 민우의 지적에 지훈은 깜짝 놀랐다. 김선미 하사도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 민우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프로스로세니지 약을 골라내고 새 약을 채워 넣었다. 유통기한 지난 약은 효과가 없을 뿐더러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덤덤하게 설명하는 민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제야 민우가 단순한 땡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다. 훈련 중이던 이창석 이병이 갑자기 고열과 오한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이다. 김선미 하사는 단순 감기 몸살로 판단하고 해열제를 투여했지만 창석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열이 40도가 넘어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민우가 다급하게 외쳤다. 지훈은 민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창석의 눈빛은 흐릿했고 목덜미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민우는 청진기를 꺼내 창석의 가슴에 댔다. 뇌수막염 같아요.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민우의 진단에 김선미 하사는 망설였다. 하지만 민우는 단호했다. 시간이 없어요. 뇌수막염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늑장 부리다간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어요. 결국 김선미 하사는 민우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창석은 앰뷸런스에 실려 군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뇌수막염 초기 진단을 받았다. 민우의 빠른 판단과 정확한 진단 덕분에 창석은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민우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김선미 하사는 민우의 의학 지식과 경험에 감탄했고 지훈은 민우에게 깊은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민우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뇌수막염을 알아봤어? 지훈이 감탄하며 물었다. 민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미국에서 의대 다닐 때 뇌수막염 환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경험이 도움이 됐죠. 민우는 사실 의대를 다니다 집안 사정으로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군에 입대한 것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환자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짬밥 좀 먹었다고 함부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 지훈은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민우는 그런 지훈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법이니까. 그날 밤 지훈은 민우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가치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5255자 코체아인 2. 두 번째 이야기. 쇳가루 속 피어난 절규. 으악, 내 손. 날카로운 비명이 굉음이 울리는 공장에 울려 퍼졌다. 김태영 상병은 훈련 중 사고였다는 소식을 듣고 망설였다. 불과 며칠 전 새로 들어온 실습생 박보검. 아직 20살도 채 되지 않은 앳된 얼굴이 눈에 선했다. 태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발 크게 다치지 않았기를. 태영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보검은 이미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왼팔은 기계에 짓눌려 끔찍하게 뭉개져 있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보검의 손을 보자 태영은 속이 메스꺼웠다. 구급차, 당장 구급차 불러요. 태영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공장장 서준호는 냉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냥 대충 지혈하고 의무실에 데려가. 공장장님, 지금 팔이 완전히 으스러졌어요. 이건 응급 상황이라고요. 태영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따졌다. 하지만 서준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우리 공장 안전평가 앞두고 있는 거 몰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서준호의 말에 태영은 할 말을 잃었다. 안전평가? 사람 목숨보다 그깟 평가 점수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태영은 보검의 퀭한 눈을 바라봤다.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찬 눈빛이 태영의 심장을 찔렀다. 조금만 참아, 보검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태영은 보검의 어깨를 다독이며 안심시켰지만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결국 보검은 군용 지프차에 실려 인근 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된 후였다.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팔 기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는. 군병원 의사의 말에 태영은 망연자실했다. 보검은 결국 팔에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었다. 태영은 죄책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깟 놈의 절차, 규정 때문에 태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쇳가루 날리는 공장, 굉음이 울리는 기계, 그리고 서준호의 냉담한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보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영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보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 끔찍한 사고의 기억은 평생 보검을 괴롭힐 것이다. 태영은 깊은 슬픔과 절망에 잠겼다. 2796자, 8051자, 코체아인 1, TF. 시간이 흘러 민우는 제대를 앞두게 되었다. 지우는 민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민우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사회 나가서도 꼭 성공해라. 고마워요. 지훈이 형. 형도 건강하게 전역하세요.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지훈과 악수를 나눴다. 지훈은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친구,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위무대를 나서는 민우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귓가에 맴도는 팝송 멜로디가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낡은 군복 속에 감춰져 있던 그의 열정과 재능은 이제 세상 밖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코체아인이 TF. 몇 달 후, 태영은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보검과 마주쳤다. 보검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왼팔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다. 보검아, 괜찮아? 몸은 좀 어때? 태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검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그냥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보검의 말은 태영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조금 불편하다는 말 속에 담긴 깊은 절망과 체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미안하다, 보검아.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태영은 고개를 숙였다. 보검은 그런 태영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요, 형. 형 잘못이 아니에요. 다 운이 없었던 거죠. 보검의 말에 태영은 울컥 눈물이 솟았다. 보검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 이제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려고요.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겠죠? 보검의 눈빛에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태영은 그런 보검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보검의 휠체어를 밀어줄 뿐이었다. 병원을 나서는 태영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보검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아픔이 태영의 마음을 짓눌렀다. 태영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잿빛 하늘은 마치 보검의 미래처럼 암울해 보였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수 있을까? 태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졌다. 2289자, 1340자, 코체아인 1, 캣. 몇 년 후, 박지우는 우연히 TV에서 최민우를 보게 되었다. 민우는 유명 대학병원에 촉망받는 외과 의사가 되어 있었다. 인터뷰에서 민우는 군 복무 시절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때 배운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TV를 껐다. 민우는 여전히 멋있었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다. 지우는 민우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만의 가치와 가능성이 있다. 지우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민우처럼 특별한 재능은 없을지라도 자신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코체아인이 캣. 시간이 흘러 김태영은 제대 후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감독관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볼 때마다 보검이 떠올랐다. 태영은 보검이 같은 사고를 겪는 사람이 다시는 없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어느 날, 태영은 현장 근처 식당에서 우연히 보검을 만났다. 보검은 의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밝은 표정으로 식당 일을 돕고 있었다. 보검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태영은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다. 보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형,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위수에도 많이 익숙해졌고요. 보검은 씩씩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태영은 그런 보검을 보며 안도감과 함께 씁쓸함을 느꼈다. 다행이다, 보검아. 정말 다행이야. 태영은 진심으로 말했다.
보검은 그런 태영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형, 그때 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형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보검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태영은 그런 보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괜찮아, 보검아.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태영은 보검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다. 비록 세상은 불공평하고 때로는 잔인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보검이처럼 태영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캄캄한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은 마치 보검의 밝은 미소처럼 태영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듯했다. 태영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앞으로도 보검이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943자, 13283자, TF-덕호 최하인 2. 태영은 보검과의 만남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매진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 착용을 철저히 감독했다. 또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일부 노동자들은 안전수칙을 귀찮게 여기고 무시하기 일쑤였고, 관리자들은 여전히 생산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며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날, 태영은 현장에서 또 다른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다. 젊은 노동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것이다. 태영은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구급차를 불렀지만 노동자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태영은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졌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는 보검의 얼굴을 떠올렸다. 보검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아픔이 다시 한번 태영의 마음을 짓눌렀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 걸까? 태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그는 건설 현장을 떠나 안전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시간이 흘러 태영은 안전 전문가로 성장했다. 그는 강연과 교육을 통해 사람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안전정책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태영은 한 강연에서 보검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보검은 의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는 강연 후 태영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형, 오랜만이에요. 강연 잘 들었어요. 보검아, 너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다. 태영은 반가운 마음에 보검과 악수를 나눴다. 보검은 태영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고 이후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꽤 잘 돼요. 보검은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다. 태영은 그런 보검을 보며 감동했다. 보검아, 너 정말 대단하다. 내 용기와 끈기에 감탄했어. 태영은 진심으로 말했다. 보검은 그런 태영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형, 그때 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형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보검의 말에 태용은 울컥 눈물이 솟았다. 그는 보검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태영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캄캄한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은 마치 보검과 태영의 희망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듯했다. 3293자, 16576자, 호안 시엔-코 최하인 2. 시간이 더 흐른 뒤 태영은 안전 분야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가 되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의 안전정책 자문에 참여하고 안전 관련 법규 제정에도 기여했다. 그는 끊임없이 현장을 방문하여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태영은 한 대학교에서 안전 관련 특강을 하게 되었다.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던 중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교수님, 안전관리라는 게 결국은 돈과 효율성의 문제 아닌가요?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고를 감수하는 게 더 이익일 수도 있잖아요.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하게 답변을 시작했다. 맞습니다. 안전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하지만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태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보검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사고가 개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 설명했다.
저는 한때 안전불감증에 빠져 소중한 친구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 친구는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태영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학생들은 숙연해졌다. 그는 말을 이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기업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노동자들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는 안전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태영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 중에는 보검도 있었다. 보검은 이제 어엿한 청년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형, 오늘 강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형 덕분에 저도 안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보검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태영은 그런 보검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보검아, 너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다. 우리 함께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태영은 보검과 굳게 악수를 나눴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희망과 의지가 가득했다. 태영은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